안녕하십니까, 최희준입니다. 2016년 9월 26일 외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도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외는 지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멀리서 와주셨습니다. 일본의 최고 지진 전문가인 카사하라 준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인창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지진이 도대체 뭡니까? 지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진. 그 지진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이해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거든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땅의 흔들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땅이 그러면 왜 흔들리느냐? 땅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지각인데요. 땅. 그렇죠. 땅을 갖다 우리 그 전문 용어로는 지각이라고. 지구의 제일 겉껍질이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힘이 작용하다가 그 힘의 방향에 따라서 한 부분이 깨지게 돼 있거든요. 그 깨진 부분을 단층이라 하고 예. 그 단층을 따라서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힘이 방출을 될 때 그 방출되는 에너지가 땅을 흔들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진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진이 어디든지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지진이 잘 일어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경주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예. 경주 지방 같은 지역은 단층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그 지진이 잘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층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단층이라는 건 또 뭡니까? 단층이라 하면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지각이라는 우리가 살고 땅. 있는 부분이 땅이 있는데요. 예. 그 부분에 불연성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연성면이 이제 갈라진 틈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 갈라진 틈이 이제 단층입니다. 예. 근데 그 단층을 향해서 힘이 축적돼 있다가 이게 어긋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힘이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카사하라 교수님.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믿고 그렇게 생활해 오다가 이번에 이제 경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강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반도 전체가 이제 비상이 걸린 것인데 이 경주 이번 지진은 일본에서 언제 처음에 감지했습니까? 1分ぐらい後に私の携帯に、キョンジュで地震が起きたという通知が入りました。 1분 뒤에 일본에서 핸드폰에 경주에서 일본도 아니라 대한민국 경주에서 지진이 난 게 핸드폰에 문자로 떴다는 거는 그거는 그러면 일본은 대한민국 지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지진이 일본 지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까? 一つはまず九州でも揺れたので、その情報が伝わって、通知が来たと。そして、どこの場所でどのぐらいの大きさで深さがどれくらいかという情報が全部入りまして、で、注意していたら1時間半後にまた次の地震が起きた。 이번 이제 일본의 최고 지진 전문가로서 볼 때 이번 경주 지진의 특징이 뭔가가 잡히는 게 있습니까? はい、一番最初ですね、韓国でじゃなくて北朝鮮で核爆発の実験があったので、心配したんですよ。で、よく見たら地震の性質が違う。そして、もう一つはですね、ウルサンで、マグニチュード 5.0 が7月5日に起きました。でさらに9月12日にキョンジュでマグニチュード 5.1 で続いて 5.8 が起きてで連続的に地震が起きましてで、非常に心配したんですね。でもう一つはウルサンのいろいろ調べてみるとウルサンに昔非常に大きな地震が起きたんですね。でこれは韓国の資料ですけれども韓国の資料の古い資料によると1643年にウルサンの近くでマグニチュードが7を超える地震、これは非常に大きな地震ですね。それが起きてで1681年にこれよりもっと大きな地震がヤンヤンで起きた。
そういうことが韓国の歴史に書いてあるんですね。でこれは多分私も韓国韓半島では大きな地震起きない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も、よく見てみると昔2つの大きな地震があって、そしてその地震はですね非常に大きな被害を与えたんですね。例えばヤンヤンの地震は震度、日本の震度で言いますと7っていうクラスで、これはちょうど熊本地震と同じぐらいの大きさの震度なんですよ。でこんな大きな地震が昔起きて、でそれにさらにウルサンの場所は今回の地震と非常に場所が近い、そういうことを考えますとですね、これは起きない方がもちろんいいんですけども、可能性としてはそのちょうどウルサンの地震と同じような場所に非常に大きな地震、大きな地震が、起こる可能性もあるのではないかと、そういうことが心配になりました。 그렇다면은 요즘 이 부산, 경남, 경주 이쪽 분들 사이에서는 이게 2, 3년 내에 3, 4년 내에 규모 6, 7 정도의 훨씬 강한 지진이 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지금 불안감도 틀림없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교수님이 보실 때 그 지역에 추가 강진이 생길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今回の地震の断層は長さが80キロぐらいあるんですね。そして、最初起きた地震の場所から東側に動いてちょうど海岸あたりまで起きてる。でちょうどこれはウルサンの場所に近いところまで行きまして、もう一つ心配なのは、ウルサンの近くに非常に重要な施設があると。でこれは原子力発電所があると。でこういうような場所に過去に大きな地震が起きた場所に、非常に重要な施設がある。で韓国の全体の耐震設計、というようなことを考えると大丈夫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今ですねやはりそれは安全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一つは見直す可能性があると。でこれは福島の例を挙げますと、これは地震、それは津波でしてですけども、こういう地震にあるいは地震に伴う現象によって非常に大きな損害が起きて、いまだにもう日本全体のですね原子力発電所が動かない状態ですよね。で一つずつの原子力発電というのは全部安全性をチェックしています。こういうようなことが、今日本でもやってますけども、やはり、その原子力発電だけじゃなくてですね、建物の安全性、ということも、どれぐらい揺れるかということも、過去に大きな地震が起きたということが実際にあるので、そしてさらに今起きている地震はその場所に非常に近いということもあるので、これはやはり十分警報というかですね、皆さんに知らせて、これは検討考え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けれども。大きいかどうかってなかなか難しい、地震の余地ということはですね非常に難しいですけれども、起きる可能性がやはり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 자, 교수님, 네. 카사라 교수님은 경주, 이 부산, 울산 이 지역에서 추가 강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카사라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지진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진의 발생 시점, 그다음에 어떤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현재의 과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위해서 통계치를 이용하거나 또는 이제 경험칙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우리나라 그 지진에 대한 계기 관측이 시작된 게 1978년부터입니다. 1978년부터 지금까지 그 지진의 기록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978년부터 한 2000년까지는 그 빈도수가 우리나라 그 지진 빈도수 발생 빈도수가 약 한 연 20회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연 한 40회로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 그 1978년부터 2000년까지는 주로 규모 2.0, 3.0이 주를 이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에는
4.0, 5.0으로 증가를 하더니 이번에 5.8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통계치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선 빈도수가 증가를 할 것이고 지진의 규모가 증가를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발생 분포를 보면은 거의 50%가 그 영남 지방, 내륙 지방과 해안 지방에 영남 쪽으로. 그렇습니다.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앞으로 영남 지방, 내륙과 해안 지방을 따라서 5.8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가 이제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은 네. 추세가 상당히 그래서 걱정인데 실제로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게 지금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제 지진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이제 예측할 수 없다. 그거는 이제 미리 알 수는 없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불안감 때문인지 뭐 구름이 지진운이다 그래가지고 구름이 뭔가 이상하다. 뭐 숭어떼가 뭐 이렇게 떼져 뭐 헤엄쳐 간다. 이런 이제 동물들이 지진을 먼저 한다. 이런 옛날부터 이제 우리 어르신들 말씀, 선조분들 이제 조상님들 말씀해 계셨는데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이 지진 괴담 같은 것도 많이 돌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관계가 없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한 현상들이 지진의 전조 현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조 현상의 항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일어나게 되면은 그럼 왜 이러한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 과학적인 그렇죠. 연관관계를 먼저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7월 5일 날 울산 지진이 일어났을 때 뭐 개미떼가 이동하거나 뭐 이런데 이번에 9월 12일 날에는 그런 현상이 먼저 안 일어났죠. 그다음에 또 뭐 이번에는 뭐 숭어떼가 움직였다는데 우리가 7월 5일 날 이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었죠. 그리고 그게 전혀 뭐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가 없고요. 그야말로 괴담일 뿐이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의 대지진을 겪으면서 지진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지금 뭐 완비돼 있다는 평가까지 들을 정도인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는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단지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이 대비책이 어느 정도 좀 돼 있다고 일본에서는 평가하십니까? ですね、地震韓国では過去に、1600年代に2つの大きな地震が起きましてで、そういう場所があってそういうところにもし地震が起きたら例えばソウルあるいはチョンジュとかプサンとかに被害がどれぐらいありそうかということそして、この起きるか起きないかはですねなかなか地震予知って非常に難しいんですね。それで日本は非常にたくさんの地震が起きるのでそれに対する対策とか予想とかっていうものはかなり検討されてますけども韓国の場合はとにかく1600年代ですから非常に長い時間昔ですよね。だからなかなかそれに対する対策って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ですけれども、非常に緊急なことで言えばやっぱりチョンジュの付近についてはやはりでもちょっと対策を考える必要があると。それから仮にヤンヤンとかですねこういうところに大きな地震が起きたとしたら、例えばソウルにどれぐらいの被害がありそうかとじゃあそれに対して、耐震をするならどういうことが必要かということを検討する。そして皆さんもやはり全然韓国っていうのは地震が起きない場所じゃなくて過去に大きな地震それも日本で起こると同じぐらいの大きさの地震が起きたという過去がある歴史があるのでそれは皆さんが知ってですねそして
まあ耐震にするかしないかは国の政策によりますので、検討した上で、結論は耐震の方をやった方がいい、あるいはまあやらなくてもいいと、まあ、そういう決断をすると、そう議論を始めるのが重要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제가 듣기로 일본도 한신 대지진 때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완전하지 않아서 상당히 피해도 컸고 정부와 국민이 허둥지둥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상당 부분 이제 지진 대비책이 완비된 수준으로까지 갔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은 일본 정부와 국민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진이 났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まあ、地震が例えば阪神じゃない東日本大震で東京は震度6と非常に大きく揺れました。で私のうちも震度6でものすごく大きく揺れた。でこれぐらいまあ揺れてもですね、うちも大丈夫だったし、東京では被害がほとんどなかった。まあだから震度6ぐらいならまだ被害が出ないっていうぐらいの耐震計が大丈夫なんだけども、熊本地震は震度7だったんですね。でそういう地震が起こる。でそういう地震が起こるとやはりある程度は壊れるということがあるので、やっぱり、これをですね韓国の場合に当てはめると、多分震度6なんて起きたらもう全滅するんじゃない、例えばソウルは全滅するんじゃないですか。それぐらい地震の被害が大きくなる可能性もあるので、まあどういうその投資とですね、それからに対する見返り、これをまあ十分考えながら、まあ例えばソウルの耐震検知がこのぐらいでいいと思うか、あるいはまあもっとやった方がいいかというのは、まあ、判断をですね、決断をやっぱりしないといけ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次に起こりそうな場所というのは南海トラフという場所で、これは、例えば静岡の沖とか、あるいは名古屋の沖とか、あるいは大阪の沖とか、そういうところで非常に大きな地震が起こる可能性がある。でそれの可能性を今十分検討しておりまして、例えばそこにある工場とかですね、それがいろんなものを生産している。もし地震が起きて、被害があったら、それは次にそのものが生産が止まってしまう、そういうしたらどうすればいいかということまで検討の中に入っております。だからそういうようなリスクマネジメントということをしながら、地震が仮にどこで起きたらどうやってリスクを管理するか、そういうようなことも十分今検討になっております。 일본 사람들은 뭐 이 지진에 대비해서 비상용품 이런 것을 각 가정마다 다 완비해 놓고 있습니까? ほとんどの家庭が、例えば水とかライトとか、あるいは着るものとか、そういうものを全部の家庭が準備をしております。 그거는 정부에서 강제로 준비를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각자가 알아서 그냥 준비를 해놓는 겁니까? 個人的に皆さん準備しております。政府が何々をしろと言ったんじゃなくて、自分が考えて、それで準備をしております。 한편에서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핵실험이 뭔가 이 지진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뭐 얘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北朝鮮の核実験がキョンジュの地震に影響を与えたことは全くありません。 아 그러면 북한의 핵실험으로 백두산에 화산이 터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今まで地震が起きないところに、まあ、人工的に振動を与え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周りの断層が動くということはありえます。あるいはもう少し別のことで人工的に地震を起こすこともできるんですね。それはどうするかというと、地下に流体水とかですね、それを入れますと地震が起こることがあるんですよ。でそのマグニチュードはこの間の核実験ぐらいの大きさを持ってるんですね。そういうことがあるので、まあ、何らかの北朝鮮が核実験だけじゃなくて地下になんか水を入れるとか流体を入れることによって噴火をするか、あるいは地震が起こるということもまあ可能性としてはあります。 자 교수님, 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동안 우리가 하도 이제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다 이런 생각이 강해서 그런지 지진 관련 연구나 지진 관련 무슨 이런 게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네,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지진 관련 또는 그 지질 관련 이런 거를 갖다 좀 종합하면은 그 지구의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지구 과학 기술. 그래서 이제 지오 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이제 G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가사하라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경주 지진을 1분 만에 일본에서 받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IT 강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IT 강국의 그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IT 강국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전파가 빨리 안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그 원인을 보면은 IT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GT 기술이 그걸 쫓아가지 못할 그렇죠. 경우에는 전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회에 IT 기술보다는 이제 GT 기술에다가 지구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을 좀 발전시켜 가지고 IT하고 GT가 합쳐질 경우에는 뭐 일본 이상 그렇겠죠. 우리가 빨리 조기 경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이제 많이 부각된 게 활성 단층 아닙니까? 네, 활성 그렇습니다. 단층이 경주 지진도 이번에 활성 단층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고 분석이 나오고 네, 있고 이 한반도에 지금 활성 단층이 몇 개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압니까? 그것도 모르죠 지금. 아직까지 뭐 정확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진이 날지 예측도 지금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그 경주 지진을 계기로 네. 저희도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일본과 같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일본을 먼저 보면은 일본이 오늘날의 지진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첫 번째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안전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이러한 활성 단층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이 활성 단층이 얼만큼 위험한가, 위험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밀 조사가 선행되어야지 앞으로 다가올 그 지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가장 시급한 게 이제 내진 설계가 우리 안 돼 있는 곳이 뭐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시급하다는 얘기는 이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성 단층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 시급한 게 있다면 뭐가 지금 시급한 활성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 가장 큰 저는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중앙 정보, 그 소위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앙 정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 자치단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축으로는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저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축에는 정말 그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계시는 그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이 이번에는 전혀 작동을 안 했거든요.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조기 경보 시스템이 왜 작동을 안 했느냐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진 대응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이 지자체가 주도를 해서 그 지역에 알맞는 지역 맞춤형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지진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문가 집단한테 좀 부탁드리고 저도 뭐 포함됩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은 분석 신속 정확해야 되는데 이번에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중앙 정부나 지자체에 제공을 하고 국민들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그 흔들림이 없이 빨리빨리 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번에 못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아까 내진 설계도 중요하고 이러한 그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면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활성 단층 맵을 작성하고 활성 단층 맵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활성 단 지진 관련 연구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데가 그 활성 단층이거든요. 활성 단층이 아닌 곳에서는 지진이 안 일어납니까? 그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거죠. 활성 단층이나 활동성 단층에 비해서 그냥 단층일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거고 제일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는 활동성 단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활동 가능성 단층이 있고, 활동 단층, 활동 가능성 단층, 그 다음에 또 제4기 단층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단층이 있고요. 네. 요 네 등급으로 나눠서 우리가 단층을 근데 우리가 구분을-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 세 개를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걸 다 통칭해서 뭐 이제 활성 단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네.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활성 단층 맵을 통해서 또 우리가 뭐를 할 수가 있냐면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뭐 함부로 건물을 짓거나 그러지 못하게 규제를 함으로써 구조는 좀 피해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셋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안전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활성 단층 맵 지도 이거의 제작에 우리가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무서웠어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갔었고 많은 유적물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되고 근데 확실히 일본하고 달리 너무 지진에 대한 그 다음 후 조치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대책 같은 게 많이 필요하고 혹시나 큰 지진 일어날 때 진짜 좀 오래된 건물 같은 거나 그럴 때 인명 피해도 많이 날 것 같고 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교수님. 한국의 경주 지진이 일어난 뒤에 한국 정부와 한국 사람들의 대처를 보면서 제일 아쉬웠고 안타까웠던 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このキョンジュの地震で2つの考えがあって、次に大きな地震が起こる可能性ともう一つは、こんな地震起きないという可能性でどうも起きないという可能性の方が、韓国では強いような感じがしますよね。しかし過去に大きな地震が起きた場所であるので、これはやはり十分可能性があると。それからもう一つは非常に重要な施設が、あると。でその施設は、ウルサンの近くに原子力発電所があると。でこれはこれに対して安全性はどうかという声がどれぐらいその韓国の中であったか分かりませんですけれども日本であったらですねこれはやはり安全性を追求してこれ検討した後に十分で安全であれば操業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検討するのではないかと。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少し今まで地震がなかったということもあるしだから韓国の中ではそういう声があんまりなかったと。それから耐震ということに対してもあまり検討が今まで、それ必要がなかったわけですからそれはそうだったと思うんですけども今回の地震はですね韓国にも大きな地震が起こる今回起こった地震もさらに大きな地震が起こる可能性もあって昔、過去に大きな地震が起きたことがあるので、これは全体の政府国の施設それから皆さんの建物高層ビルとか非常に重要な、施設、原子力発電所もその一つですけれどもそれが安全であ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今検討して安全なら安全でいいわけですけどもそれを検討するということを声をですねやっぱり皆さんが韓国の中で上がると非常に私はいいと思いますね。 교수님, 우리가 지금 내진 설계가 전국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좀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건물들 내진 설계가 지진에 버틸 수 있게. 지금 아마 지역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네. 한 40%가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뭐 한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영남 지방은 뭐 25% 정도밖에 안 그게 되거든요. 내진 설계를 했다 그러면 몇 가지 지진은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한 6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내진 설계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6.5나 7 뭐 이렇게 하면 거기에 이제 거기에 맞게끔 예. 지진이 일어나면 견딜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내진 설계죠.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나라 원전 예. 같은 경우에는 6.5로 이제 내진 설계를 하고 그럼 있거든요. 일반 건물들 같은 경우는 기준이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예. 국가 기준이 전부 다릅니까? 예, 그래서 다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1980년 이후에 그게 네. 이제 우리나라에 요구가 돼가지고 네. 6층 이상으로는 이제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화돼 있는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제일 위험한 건물이 고층 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더 위험한 건물이 이 단층 건물들이에요. 단층 건물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요. 그래서 그게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이 뭐 20층, 30층, 40층, 뭐 100층 빌딩보다도 오히려 1층, 2층짜리 이런 집이 훨씬 위험하다. 그렇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하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우리 생각에는 막 이런 빌딩이 넘어질 오히려 그런 빌딩들은 내진 설계가 다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죠. 오. 자, 교수님, 한국 정부와 한국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 지진과 관련해서? 次に大きな地震がウルサン付近で起きないという起きる心配があるということが一つとですね、それから非常に今いい機会ですので、これを機会にして、2つの場所、非常に起きそうな場所に仮にマグニチュード7が起きたらどれぐらい振動があってどういうようなことが被害想定されるかと、そして、それに対して、耐震設計がどうかと。で特に重要な設備、国の設備とか重要なものについてはやはりもし壊れたら影響が非常に大きいですから、その影響がひょっとしたら全世界に及ぶ可能性もあるわけ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考えるとやっぱり今ですね、これはちゃんと安全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検討するということはですね、これを機に始めて、安全であればそれはそれでいい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ことを始めるきっかけに私はしていただけると非常にいいと思いますね。 이번 지진을 좀 들춰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계기관측이 시작된 이후 그 역대급 5.8이죠. 역대급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그 지진의 공포에 대해서 이제 피부로 체험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동안 우리가 그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한반도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준 이 지진입니다. 그 지진은 아까도 우리 가네하라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 지진으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 그다음에 국민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세 개 축이 좀 공조가 느슨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을 계기로 좀 더 그 긴밀한 공조 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지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좀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